서울 변두리의 작은 족발 가게. 태식이네 족발은 김태식 사장과 그의 아내 박순이가 함께 일궈낸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돼지족을 삶기 시작하던 두 부부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자고요.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열심히 일해야지요. 순이는 늘 그렇게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 민수와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지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태식도 그때까지만 해도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손에 기름때가 가시지 않고 온몸에 족발 냄새가 배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비법 양념과 순이의 친절한 서비스가 어우러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고 배달 주문도 쇄도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을 어떻게 내세요? 정말 예술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에 태식의 어깨는 조금씩 으쓱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가게는 2배로 확장되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월세 50만 원 내기도 빠듯했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태식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졌습니다. 10년 넘게 타던 소나타를 BMW로 바꿨을 때 순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조금만 아끼면서 살아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당신은 몰라. 사업하는 사람은 폼도 좀 잡아야 한다고. 이게 다 영업을 위한 투자야. 태식의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순이와 함께 새벽 시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은 점점 더 순이와 직원들의 몫이 되어갔고 태식은 오후에야 나타나 손님들 앞에서 사장 행세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술자리가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사업가 모임, 동창회, 골프 모임.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섞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아빠를 거의 못 봐요. 아, 시끄러워. 내가 누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당신은 가게나 잘 봐. 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지혜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성공의 맛을 본 태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1호점이 자리를 잡자 곧바로 강남에 2호점을 냈습니다. 투자금만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반대했지만 태식은 귀를 막았습니다. 내가 사업 확장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간섭해? 이번 강남점 대박나면 우리 완전 떼돈 벌어. 5년 안에 프랜차이즈 만들 거야. 강남점은 고급스럽게 꾸며졌습니다. 인테리어에만 8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식은 이제 자신을 외식업계 CEO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도 새로 만들었고 SNS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연출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강남점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주변에 경쟁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고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초조해졌고 그 초조함은 가족에게 화풀이로 이어졌습니다. 다 당신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래. 강남점도 직접 가서 관리를 해야지.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어떡해. 여보, 나도 본점 관리하랴. 애들 뒷바라지 하랴 바빠요. 강남점은 점장님께 맡기신 거 아니었어요? 아, 답답해.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순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것도,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모두 자신인데,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강남점 운영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태식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20대 후반의 여성 최유진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태식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매장을 2개씩이나 운영하시다니. 하하,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크게 키울 겁니다. 태식은 그녀 앞에서 자신을 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강남점 때문에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마치 떼돈을 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태식을 우러러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태식은 그 시선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순이에게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크면서 아빠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태식은 그런 가족들이 답답했습니다. 반면 내연녀 유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었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식은 점점 더 그녀와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만나던 관계가 어느새 식사 약속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술자리로 번졌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 같은 분을 정말 존경해요. 아내분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유진의 말에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집사람은 나를 ATM 기계로만 보는 것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지. 어머, 그럴 리가요. 사장님처럼 멋진 분을. 대화는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유진은 공감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게에서는 순이가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밀려올 때도,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올 때도 순이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늦게 정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늦게까지 공부하던 민수가 지친 엄마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너희들만 잘 되면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엄마.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이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차에서 낯선 여자의 헤어핀이나
립스틱 자국이 묻은 휴지를 발견할 때면 순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태식은 성공의 달콤함과 외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고, 순이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김태식 인생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태식과 유진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주 2, 3회씩 만났고 태식은 그녀를 위해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특급 호텔. 한 달에 유진에게 쓰는 돈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빠, 나 이 가방 갖고 싶은데. 유진이 보여준 핸드백 가격표에는 5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애교 어린 눈빛을 보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갖고 싶다는데 당연히 사줘야지. 오빠 최고. 역시 오빠는 다른 남자들하고 달라. 태식은 그녀의 칭찬에 우쭐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요즘 태식이 쓰는 돈이 이상하리 많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가게 매출은 예전만 못한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3,000만 원이 넘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쓴 거예요? 사업 확장하려면 접대도 해야 하고 투자 미팅도 해야 한다고. 당신은 가정이나 잘 챙겨요. 태식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들어 순이와 대화할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반면 유진과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태식은 점점 더 가정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운명의 날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딸 지혜가 친구들과 강남에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한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지혜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야,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야? 친구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엄마와 오빠에게 본 것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순이는 무너지는 가슴을 걷잡을 수 없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알고 계셨어요? 민수야,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왜 참기만 하세요. 저런 인간은. 민수야, 그래도 내 아빠야. 그리고 엄마가 아직 확실하게 확인한 건 아니야. 하지만 순이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태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다른 여자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혜가 봤어요. 강남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순간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사업 파트너야. 요즘 2호점 때문에 컨설팅 받고 있다고. 손도 못 잡아? 당신은 일심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한테만은. 에이, 씨, 말이 안 통하네. 나 피곤해. 자러 간다. 태식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도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점은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누적 손실만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인천에 3호점을 냈지만 이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가 또 밀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아직 못 드렸고요. 본점 매니저의 말에 태식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하지만 태식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은 유진에게 쏟아부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만 늘어났습니다. 본점의 매출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위기를 느끼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요. 3호점은 정리하고 우리 둘이서 본점만 집중해서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은 확장해야 하는 거야. 주저앉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지금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이러다가 본점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아, 시끄러워. 내 사업에 당신이 왜 간섭해?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태식은 더 이상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과의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현실이 괴로울수록 그녀와의 달콤한 환상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결국 태식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태식은 사채를 쓰기 시작했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태식 사장님 되시죠? 이번 달 이자 1,000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험상궂은 남자들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그들을 가게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 제가 연락해서. 아줌마, 우리가 몇 번을 기다려줬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죠.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여기 가게 문 닫아야 할 겁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각 태식은 유진과 함께 제주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자신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 5천만 원을 꺼내 사채업자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휴학하고 알바할게요. 제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수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는 우등생이었지만 집안 형편을 보며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안 돼,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학교만 잘 다니면 돼. 엄마,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이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순이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 착한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식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여보, 우리 이혼해요. 순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 그 여자랑 헤어질 생각 없죠? 사업도 계속 망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하, 웃기네.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빚진지 알아? 빚졌다고요? 지난 2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지킨 게 저예요. 아이들 키운 것도 저고요. 당신은 돈 벌자마자 사치하고
외도하고 도박까지 했잖아요. 뭐, 도박. 그건 투자라고. 어제 사채업자들이 왔어요. 제가 아이들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5천만 원 다 줬어요. 이게 투자예요? 당신은 가정을 파탄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하죠. 하지만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 이 가게는 내 거야.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당신도 아이들한테는 손 떼세요. 그리고 이 가게, 당신이 망쳐놓은 빚 당신이 다 갚으세요. 뭐, 태식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태식의 외도, 사채 빚 4억 원, 세금 체납 1억 원, 그리고 유진에게 쓴 돈만 2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까지. 태식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당분간 못 볼 것 같아.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설마 또 돈 문제예요? 응. 이혼 소송 들어갔어. 어머, 오빠. 저는 오빠가 싱글인 줄 알았어요. 결혼한 거였어요? 아니, 유진아. 내가 다 말했잖아. 그땐 우리 집 사람이 부럽다고까지 해놓고는. 오빠, 저는 유부남이랑은 못 만나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그동안 재미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발뺌하던 유진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식은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던 여자가 이렇게 쉽게 떠나다니. 설상가상으로 본점마저 임대료를 못 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났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은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BMW는 이미 압류당했고 명품 시계도 팔았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몇만 원.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꿈이겠지. 꿈일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순이가, 아이들이, 그리고 함께 일궈온 가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세 식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우리 같이 힘내요.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식 없는 삶, 그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태식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원은 태식의 외도와 재산 탕진을 인정해 순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눌 재산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고 그 빚의 대부분은 태식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김태식 씨, 이번 달 원금 상환 일정 어떻게 되시나요?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태식아, 미안하다. 나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딱 1,000만 원만. 태식아, 내가 지난번에 500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잖아. 나도 힘들어. 한때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들도, 사업가 모임에서 만나던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의 인간관계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월세방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난 태식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한때 특급 호텔에서 유진과 밤을 보내던 그가 이제는 10,000원짜리 찜질방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슈, 여기 오래 있을 거요? 옆자리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찜질방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아니, 나는 잠깐, 곧 나갈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사업 한 번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식은 그 말에 몸서리 쳤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미 저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식은 찜질방비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울역 지하도가 그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태식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한때 수억 원을 굴리던 사업가가 이제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리 가요. 냄새나게. 지나가던 여성이 손사래를 치며 피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느꼈습니다. 씻은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옷도 여러 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녔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밥과 빵으로 연명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신, 그런 게 있다면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걸까? 하지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도시락을 주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태식은 가족 생각을 했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미소, 민수의 성실한 모습, 지혜의 밝은 웃음, 모두 자신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몰래 아파트 근처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순이와 아이들은 이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망친 거야. 태식은 빌라 앞에서 멀리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작은 방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런 꼴로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식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편 순이는 악착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쳐놓은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루에 2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 생각 좀 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너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지혜도 대학 입시 준비 잘하고.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힘이야. 민수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지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는 각자 최선을 다해 버텼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순이 씨 남편 그렇게 잘 나가더니 완전히 망했다던데. 그러게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재산 다 날렸다던데. 불쌍하기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순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남편이지 자신과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이요. 정말이니 민수야?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학년 수석을 차지했고 대기업 인턴십에도 합격했습니다. 엄마, 인턴 월급 받으면 집에 드릴게요. 이제 엄마 일 하나는 그만두세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내 미래를 위해 써야지.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제가 벌어서 드리는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민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지혜도 열심히 공부해서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오빠처럼 좋은 대학 가서 엄마 보답할게요. 그래, 우리 딸 지혜. 엄마가 믿는다. 순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거리 생활 1년째 태식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번졌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당장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의료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텐데요. 결국 태식은 무료 진료소를 통해 간신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태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병상에 누워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순이와 함께 족발을 삶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그 시절.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태식은 서울역 근처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좀 춥다. 따뜻한 것 사 먹자.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거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아저씨 너무 추워 보인다. 우리 빵이라도 사드리자. 그래, 우리 지혜 마음씨가 예쁘구나. 순이와 지혜가 편의점에서 빵과 따뜻한 커피를 사서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드세요. 태식은 고개를 더 푹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태식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태식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딸이 준 빵을 먹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빵의 온기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태식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때 수억 원을 굴리던 사업가가 거지 신세가 되어 딸이 건네준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최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과 함께 뜻밖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내 최고의 대기업 본사에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임원 추천을 받은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연봉이 8천만 원이래요. 민수가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꼭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이제 일 그만두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수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어머니께 통장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너희들만 잘 되면 엄마는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날들, 아이들 밥 굶길까봐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던 날들.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중요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되었고 2년 차에는 해외 연수 기회도 얻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평범한 사원이라면 5년은 걸릴 과장 승진을 3년 만에 해냈습니다. 김 과장, 자네 정말 대단해.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자네 덕분이야. 임원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고생시킨 그 사람에게 꼭 보여줄 거야. 엄마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목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지혜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 의대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기에 학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 제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지혜는 의대 6년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국가고시도 최상위권으로 통과했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들어간 지혜는 성형외과를 전공했습니다.
지혜 선생님,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시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교수들의 평가도 훌륭했습니다. 지혜는 레지던트 과정도 우수하게 마쳤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강남에 자신의 성형외과를 개원했습니다. 순이 성형외과. 간판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지혜의 실력은 입소문을 탔고 개원 1년 만에 강남에서 손꼽히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에 지혜는 늘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 뭐든지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성공하자 순이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돈을 모아 순이에게 작은 식당을 차려줬습니다. 이름은 순이네 족발이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 하세요. 족발만큼은 엄마를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족발, 그것은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나 혼자 힘으로. 순이는 예전의 비법을 되살려 족발을 만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삶아낸 족발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순이의 친절한 서비스와 정직한 맛은 손님들을 단골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족발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순이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남편 없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고 1년 만에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2년째에는 두 번째 지점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확장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 넘었네요. 장부를 확인하던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남편이 자랑하던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빚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민수의 성공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서울대 수석 졸업, 30대 임원 최연소 승진. 김민수 씨의 성공 스토리. 신문 기사는 민수의 성장 과정을 다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두 남매를 키우며 고생한 이야기. 민수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성장한 이야기. 지혜의 성공도 의료계 뉴스에 실렸습니다. 개원 2년 만에 강남 최고 성형외과로 젊은 여의사의 열정. 방송에서도 순인의 족발을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의 재기 성공. 이혼 후 두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고 사업까지 성공. 방송은 순이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다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사업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로 거리에서 구걸하던 태식은 우연히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전자상가 매장 밖에 설치된 TV에서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기 저 사람은. 태식은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아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영웅입니다. 민수의 말에 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영웅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고통만 줬습니다. 다음 날에는 지혜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셔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시는 걸 보면서 꼭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지혜의 말에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자신은 그 성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인터뷰.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준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혼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 말이 태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자신 없이 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 없이 더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독이었던 것입니다. 태식은 종종 몰래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순이의 족발집 앞을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밝게 웃으며 일하는 순이의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식이 본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지을 수 없었던 그런 웃음.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구나. 태식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지 꼴로는 참아. 민수의 회사 앞도 가봤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명찰을 단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우르르 나왔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부장님이 쏘신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밝게 웃는 목소리들. 태식은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건물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혜의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 3층에 자리한 순이 성형외과. 입구는 고급스러웠고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지혜 원장님 정말 실력 좋으시대요. 그러게요. 예약하기도 힘들다던데. 대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태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가봤습니다. 태식이네 족발이 있던 자리.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모든 걸 시작했던 곳인데. 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그때. 비록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돈에 눈이 멀지만 않았다면,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아저씨,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손님들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돼요. 가게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태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 동네에서 잘 나가던 족발집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지저분한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예전에 여기서 족발집 하던 김태식 아니야? 에이, 설마. 김태식은 돈 많이 벌어서 강남 갔다는데 저 사람이 김태식일 리가 없지.
그래도 닮긴 했는데, 닮긴 뭘 닮아. 가자, 가. 사람들은 태식을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몰락이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매일 밤 태식은 후회했습니다. 지하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만약 유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자신 없이 행복했고, 자신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느님, 신이시여.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태식은 기도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제는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태식은 떨면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현실. 냉혹한 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아이들의 성공은 계속되었고, 태식의 몰락은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태식은 병원 응급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폐렴이 재발했고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그를 실어 날랐습니다. 환자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노숙자로 보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세요.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지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지혜는 얼마 전 담당 교수님의 부탁으로 강남병원을 정리하고 본교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응급실 당직이었던 지혜는 환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야위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지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의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하고 링거 연결하세요. 혈액 검사 즉시 진행합니다. 네, 선생님. 지혜는 아버지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 연민,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지혜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순이와 민수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실래요, 엄마? 민수의 물음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실. 침대에는 앙상하게 마른 태식이 누워 있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민수야, 지혜야. 말씀 마세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침대 옆에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식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세 사람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순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렸을 때 저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렸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서 놀림받았고요. 여보, 나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버텼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섰어요. 당신 없이도, 아니 당신 없어서 더 잘 살게 됐어요. 순이의 말은 차갑지만 침착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 민수야. 전 이제 김민수가 아니라 박민수입니다. 어머니 성을 따라 개명했어요. 지혜도 박지혜고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치료비는 제가 낼 테니까 완쾌되더라도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뭘 뉘우치고 바로잡았나요?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것뿐이잖아요.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지혜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까 걱정됐습니다. 엄마,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저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사과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었습니다. 퇴원 후 태식은 노숙자 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김태식 씨,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겠어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임시 거처도 제공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태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60대가 가까운 나이였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짐이 되지 않겠다고, 최소한 스스로는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청소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무척 성실하시네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실래요? 6개월 후 태식은 청소용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살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밤마다 태식은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대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인의 족발은 이제 서울에 10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순이는 외식업계에서 존경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박순희 대표님, 올해의 외식업 경영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장에서 순이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민수와 지혜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제 아이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것입니다. 순이의 소감의 장례는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기업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최연소 임원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순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지혜는 같은 병원의 우수한 외과의사와 사랑에 빠졌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식은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고급 웨딩홀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지혜, 최준호 결혼식.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태식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순이, 당당한 모습의 민수. 신부 입장하십니다. 하지만 입장하는 사람은 태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지혜의 팔을 잡고 함께 입장했습니다. 우리 신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빠인 민수군이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태식은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지혜야, 행복해라. 아빠는 항상 내 행복을 빌게. 태식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딸의 인생에 자신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응원할 뿐. 그 후 지혜는 부부이사로 강남에 3개 지점을 둔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순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식은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청소 일을 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술도 끊었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신문에서 가족들의 소식을 봤습니다. 박순희 대표 외식업계 최초 매출 1,000억 돌파. 박민수 전무 대기업 역대 최연소 임원 승진. 박지혜 원장 의료봉사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사. 태식은 신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너희들은 내가 없어서 더 행복했구나.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태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태식이 75세가 되던 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식 씨, 연락할 가족분이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가겠습니다. 유언이라도 남기시겠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종이를 청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순이, 민수, 지혜에게. 아빠는, 아니, 나는 자격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하고 싶구나.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너희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것만으로 나는 위로를 받는다. 여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곁에 있었다면 당신의 능력을 꺾었을 거야. 나 없이 더 빛났으니 내가 떠난 것이 잘한 일이었구려.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벌이자 복수야. 보잘것없는 아빠가. 며칠 후 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홀로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고 함께 일하던 청소 동료들이 왔습니다. 김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의 말처럼 태식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준이에게 태식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준이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장례식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삶을 살고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원했을 거야. 저도 안 갈래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묵묵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을 버린 사람에게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태식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준이와 아이들은 사랑과 성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순희 씨와 그녀의 자녀인 민수 씨와 지혜 씨 사연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